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보기가 힘든 처음이라가지고 갑자기 어리가 올랐는데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난번에 대충 얘기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한 학기 내 강의 코스가, 오늘 저만 기술적인 게 아니고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대학에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오늘까지만 좀 릴렉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적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얘기 들으시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저희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화학의 기술 전략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공은 화학공학이고요. 제 원래 전공은 고분자 가공이고, 그런 일을 하다가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한 게 한 14년 정도 일을 했는데, 한 5년만 제가 그 기술적인 일을 했고, 나머지 9년은, 기술과 관련은 있지만은, 제가 학위를 받거나 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고, 심지어 9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약 한 4년 다한다는 제가 LG 전자에 가서 전자기술원 쪽에 그 기술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규모의 화학회사하고 전자회사 양쪽에 전부 기술기획팀장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쫓겨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저는 작년 9월에 다시 화학으로 LG화학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제가 워낙 처음부터 생활을 시작한 게 LG화학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딱 1년 됐네요. 오늘 9월 10일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도대체 요새,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출하시게 될 화학과 관련된 화학공업, 화학, 또는 생물학, 여러 가지 주변 학문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 분위기가 도대체 어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고 밥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분야 쪽이 또 더 유명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공계,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와서 전부 이공계 쪽을 기피하고 가는 쪽, 그리고 사람 보는 쪽 일들을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일이 상당히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담 없이 얘기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얘기를 끊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너무 조그맣죠? 본인 때려기에? 화학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개념의 화학산업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반면에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수로 부상하고 있는 또 새로운 화학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여기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의 대표적인 산업과 공예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화학산업의 전통적인 분야들은 이런 거죠. 정유공장, 오일리파브 정유공장이나 NCC, 납사크레이팅 해가면서 기초유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납사 브레이킹이라든가 또는 그 납사 브레이킹에서 나오는 기초 유분들을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분할하거나 또는 균형을 시켜갖고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중간 단계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케미칼스 폴리머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정밀화학 분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스페셜티 케미칼, 뭐 페인트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농업용 화학 물질들, 무슨 뭐 농약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비료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파마 케미칼스, 그 제약회사 쪽에서 쓰이는 그 화학 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제약, 의약품 부자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일하는 초기에도 되게 다른 분야들이 화학 공학 또는 그 화학 계통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전체 아마 그 바운더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한 시간은 아마 길어봐야 20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 10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소위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그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그 합성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새로운 화학 물질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생체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생체 반응에 작용하는 새로운 케미칼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질병이라든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활동들을 제어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타나면서 이 생명공학 분야가 그 화학 산업의 분야로 이제 통일이라고 할까 어떤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 생각은 한 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0년대 소위 지놈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이 지노믹스하고 펑셔널 지노믹스 그리고 이제 그 프로테오믹스 이런 그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한 단계 더 진전해서 그 유전자 내에 각가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 새로운 컨트롤 메커니즘을 수행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뭐 요새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잘 아시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나타나는 그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가 전자재료 쪽이죠. 전자재료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략 큰 덩치 큰 건데 디스플레이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전부 CRT인데 CRT에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혹시 몇 가지를 말하실 수 있는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내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화학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화학물질. CRT 원리는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전자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CRT는 브라운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제일 뒤에서 전자총으로 이빙을 때려주면 그 앞에 스크린에 그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어갖고 엘렉트론이 형광체를 때려주면 거기서 빛이 나오게 되어 있고 조정은 이빙을 스캐닝을 하면서 각점을 갖다 찍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찍은 점에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화학물질은 그 빛을 내게 하는 그 포스터가 있습니다. 앞에 전자총을 맞고 전자가 때렸을 때 자기가 빛의 에너지를 내놓는 그런 화학물질. 그 외에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실런트라던가 심지어는 여러분이 맨날 안 나오고 끌기는 TV의 박스 ABS라는 파트로 많이 만들고, HIPS라는 거하고 ABS라는 걸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LCD. LCD에는 또 어떤 것들이 화학산업 범주에 들어가요. LCD가 뭐예요, 그러니까?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죠. 리퀴드 크리스탈이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 들어가고
이 보기에는 이렇게 뭐 유리판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플라스틱 필름들이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필름광판이라던가 무슨 좀 넓게 보이게 하는 다우시아가 필름이라든지 뭐 브라이트너스 이넨스먼트 필름이라든지 이 안에 뭐 5장, 6장의 특정한 과학적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 필름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컬러 필터, 보통 뒤에서 백색광이 나오는 빛의 상황들이 뭐죠? RGB, 그죠? 빨간, 그린, 초록색, 그다음에 블루, 파란색이죠. 백색광이 나오는 거를 이 안에 있는 컬러 필터가 3가지 색깔을 발라낼 수 있는 컬러 필터가 색을 2개를 지키고 플라스틱만 4개에서 이 컬러를 고치려거든요. 그 컬러 필터를 만들기 위한 케미컬들도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상은 LCD,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쓰는 브라운관, 그 다음에 요새 벽걸이 TV로 엄청 많이 나오는 PDP, 무지하게 비싸죠. 그런 것들이 전부 화학산업의 지원이 없으면 그 제품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PDP 같은 경우는 그 발광 메커니즘 자체가 아르곤가스를 방전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CRT랑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포스터를 때려가지고 포스터가 빛을 내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그 포스터라던가 안에 아르곤가스의 컨트롤이라던가 뭐 방전 컨트롤의 전기화학적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화학산업의 백그라운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화학산업이 바뀌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화학산업 분야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학산업이 되게 바뀌는데 이게 다른 학문이다. 아니, 다 학문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가는 사람이다. 뭐 반도체 뜨죠, 자동차 뜨죠, 뭐 심지어는 요새 비행기 만든다 그러죠, 그렇죠? 뭐 차그럼도 뭐 삼성전자가 얼마를 벌고 뭐 하는데 왜 우리나라 화학기술에 대해서는 뭐 주가도 많이 안 오르고 뭐 돈 그런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신입사원 특허가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뭐냐 이거죠. 그렇다고 또 게다가 뭐 여러 가지 환경단체니 뭐 이런 데서는 그래도 뚜껑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더 약오르는 거는 정부의 그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라던가 뭐 과기부의 신기술 육성 정책을 보면은 화학공업은 대충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대개 뭐 IT, BT, MT 쭉 나가는데 보면은 CT는 없잖아. CT가 이쪽에 있는데 그게 그 케미컬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컬처럴 테크놀로지더라고요. 문화사업 분야, 소위 말해서 컨텐츠 산업은 CT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친박이긴 한데 왜 진실은 뭐냐 이거죠. 미안하지만 뭐 여러분이 아는 과학에서 듀폰이라든지 다우라든지 베이어, 뭐 BASF 뭐 이런 유수의 회사들은 미안하게도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렇죠?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천만에. LG화학은 금년도에, 98년도 이후 98, 99, 2000, 2002, 5년 연속 매출과 이익의 신기록 수립 현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올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랬어요. 뭐 성과급도 많이 주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왜 이 상당히 산업적으로 보면은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 표시를 안 내게 돈을 번다고 그럴까? 산업 자체는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럴까?
문제도 없는데 그런 얘기 좀 나오려니 뭐라고.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아시아, 그러니까 특히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이쪽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의 화학생이 대충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커가는 쪽이 조금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폭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당대 자본주의의 원리의 원리가 돈 버는 데를 따라간다 그렇죠? 근데 이 IT 쪽이라던가 또는 바이오텍, 파마스틱 이런 쪽이 비교적 화학산업보다는 물건을 팔 때 돈을 버는 비중이 좀 높아요.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조금 높다 보니까 누군가 자본이 잡적으로 추가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인식이 화학산업 쪽에 이제 세약까지 나누고 정체가 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화학산업의 특징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화학산업은 아까 착장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거, 전통적인 화학산업보다는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혹시 수학여행 같은 거 가시면서 여천이나 울산의 화학산업단지 구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깜깜만 해도 어디에요? 그렇게 큰 돈, 통장 조 단위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통장을 들려면은 그 단위의 돈을 투자하면서 이익에 대한 불안감, 시장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투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 따르고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또 반대쪽 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 있듯이 중국을 대표로 하는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이나 일본, 유럽 회사들의 정책이 중국 쪽에 대규모 투자를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저희 회사도 중국 쪽을 타겟으로 해갖고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글쎄요, 여기 무슨 분야라고 해서 모르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2억? 언제 그런 얘기 있어? 어디에 들렸으면 틀렸어요. 한 14억 된다고 그러셨어? 어디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계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10%에서 2% 많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10억이라고 그러고, 10억의 인구가 1년에 플라스틱을 10kg씩만 쓰면 또 얼마입니까? 10의 10승이죠. 10의 10승 킬로그램이 10의 10승 톤인가? 그죠? 1000만 톤이죠. 1000만 톤이죠. 대중화학이 7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부터 PVC를 생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 1000만 톤 생산 달성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우리 바로 서해 조금만 건너가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재밌는 그런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아마도 우리가 잘한다 해도 아직 조금 따라가는 단계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미 성숙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얘기는 발전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특허라던가 이런 직접재산권 문제들도 이미 끝난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후진업체 뒤에서 출발한 우리 같은 조금 늦게 들어 진입하는 회사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R&D 쪽에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자가 현재까지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R&D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에서 대량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리스크가 낮게끔 과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저럴 거냐 이거죠. 보나마나 5년 이내에 저 밑에 두 개도 메리트를 서서히 잃어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시험에도 들었던 자료 중에서 위에 있는 그 전통적인 개념의 화학산업을 얘기할 때의 그 얘기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통 사업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새로운 조류가 있느냐, 어떤 새로운 일이가 있느냐, 이쪽에 한번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산업은 원래부터 일부 그런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 소비재 산업은 아니고 중간재 산업이고 자동재 산업이죠. 그래서 화학회사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을 집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는 그냥 손톱 지우는 신나 정도 있습니다. 손톱 매니큐어는 신나 정도 있습니다. 크게 별로 없죠, 그렇죠? 집에 화학약품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99.9%의 화학약품은 의약품을 제외하고 일반 최종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게 가공된 상태에서만 대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암만 획기적이고 브렉스루 테크놀로지를 통한 신제품이 개발됐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냥 화학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피해 전방산업 쪽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같은 게 마찬가지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전자산업하고 화학산업의 결합의 진수인데 이거에 어떤 화학적인 컨트리뷰션이 들어가고 이런 편리한 물건이 나온다고는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듣기 전까지 그런 생각 안 하더라도 반은 넘었을까요? 반면에 그런 소비재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하지만 유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 유행이라는 건 어떤 패션의 유행을 떠나가지고죠. 최종 제품에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최종 제품의 어떤 유행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들 갖고 계시는 이동전화기들 보면은 저기 전에 그냥 조그만 LCD 패널 붙어 있는 거에 따라 요새는 좀 화면이 커졌다가 그다음에 칼라 됐다가 16화 40m 나가고 굉장하게 보세요. 피면은 반짝반짝거리죠. 그러한 그 유행 때문에 전자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그 유행에 맞춰가지고 소비자의 소비 감각에 맞춰서 변형시켜 나가야 되지만 그 물건이 하나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 물건이 나온다 치더라도 화학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분위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오히려 그 화학 물질들이 점점 복잡하고 점점 비싸졌다는 거죠. 점점 비싸지는 게 말하는 거는 화학산업 입장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라 핸드폰을 많이 사놔보세요. 화학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옛날에는 CRT 브라운관밖에 없던 것들이 불과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런 LCD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혹시 요새 얘기 들어봤을 때 모르겠지만은 일렉트로루미니센스만 들려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해갖고 이런 평판 디스플레이, 플랫패널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한 3, 40년 전에 생각하면은 DRAM, 반도체라는 새로운 산업도 이제 그 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가 또는 지노믹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약이라든가 또는
그 병의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수록 그 새로운 산업에서 필요한 중간재가 되거나 또는 원료가 되는 화학산업의 리그는 점점 새로운 리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화학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는 엄연히 그쪽을 화학산업의 산업 교류가 생각을 하고 찾아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랄까, 그런 트렌드가 그쪽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보통 그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뭐 5년 내지 10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인더스트리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새로운 케미칼에 대한 일들은 얼마나 깊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 쪽에 의학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 이성들체 화학적으로 똑같은데 과학적으로 서로 어떤 다른 그런 이성들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의학 쪽에서는 정제해서 한쪽만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제를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비등선 타입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바이오 프로세스들에서는 생체에서는 자연적으로 그런 세퍼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선택적인 합성에다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화학 프로세스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오고 새로운 전자기기에 필요한 새로운 화학 프로세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200여 역사를 갖고 있는 화학산업 분야, 200년은 넘겠죠. 옛날에 화학산업의 시초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화학산업 제가 보기에는 혹시 연금술이 시초가 아닌가 싶은데 연금술 영어로 알케미스트죠. 연금술에는 뭐 10년도 넘었을 때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최근 10년, 20년 요 사이에 새로운 어떤 전환기가 되고 있는 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화학산업 분야에서 제품 위주로,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물건 위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물건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을 탄생을 시키거나 또는 화학산업을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로 지원을 할 거냐. 한쪽이라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먼저 나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포화가 돼서 마진폭이 자꾸 좁아지니까 그런 마진폭이 좁아지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동영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솔루션 프로바이딩 여기서는 용해가 아닙니다. 해답입니다. 화학적 와서 솔루션 얘기만 하면 또 용해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해법이 뭐죠? 여기서 솔루션은.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라는 말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솔루션을 제공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을 제공한다. 이런 말인데. 그 유행이 나온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요새 큰 화학산업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딩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화학산업에서는 주로 재료,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가지고 물건의 판매 가격에서 원재료 비하고 생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 이익으로 챙기는 그런 대표적인 판매산업이었다가 완전히 도움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사회에 내 물건을 갖다 쓰는 내 고객들하고 나하고 소위 말하는 위닝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 디스플레이 회사 뭐 LG 필립스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삼성 SDI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 굉장히 많은 고순도의 가스를 사용합니다. 뭐 나이트로젠도 쓰고 뭐 옥시젠도 쓰고 그런 그 고순도 굉장히 고순도의 그 가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 외에 이제 케미칼도 굉장히 많이 쓰죠. 케미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급 케미칼 말고 벌크 케미칼도 많이 써요. 그건 뭐 이제 크림 솔루션이고 닦아내기 위한 것들. 그렇지만 아주 고순도가 필요한다는 거죠. 이 점이 하나 맞추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아주 고순도의 벌크 케미칼도 쓰는데 저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무슨 회사예요? 저희들이 화학회사예요? 전자회사예요? 전자회사죠? 그럼 전자회사 주특기는 뭐죠? 전자표로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전자회사가 뭐 기계산업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표로 만들고 전기 갖다 꽂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공장에서 보니까 이상 케미칼을 다닌단 말이에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전자 공장을 움직였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 자기네랑 컬처가 다른 이런 화학 쪽을 전공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 화학 물질이라는 게 그 뭐 여러 가지 매일 시험에서 이거 하는 사람은 지금 감성 없어지지만은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뭐 산 돌아다니고 가스 돌아다니고 얼마나 그 손끝해.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가스관은 전부 프레모드를 하고 저기 일화성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화학 물질들을 내가 쓰긴 쓰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그 성능의 화학 물질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다루기는 싫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 에어 프로덕션 회사가 그 반도체 회사에다가 그 가스, 그 고순도의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기네 공장에서 그 정제된 고순도의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가스 그 통에다가 담아서 반도체 회사에 공급을 해주면은 반도체 회사는 그거를 자기네 파이프라인에 연결을 해가지고서 반도체 뺨 내에서 풀어가지고 그 가스를 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좀 아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반도체 회사의 귀찮아하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간파를 하고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한테 되게 뭐 귀찮다. 내가 그냥 공장에다가 우리 공장 지어주고 근데 가스 공급해줄 테니까 이제 그 배터리만 달아놓고 스토브 들어가고 가스 내가 돌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뭐 반도체 회사라는 게 되게 굉장히 대규모 공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운량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스케일 이코노믹스 규모가 돼야지 경제성이 나오잖아요. 그 스케일 이코노믹스가 맞는 정도 규모의 그 반도체 회사 내에는 자기네가 아예 가스 생산 공장을 자기네 돈으로 지어놓고 연결을 다 해주고 그거를 메인테넌스까지 다 해주면서 그 반도체 공장은 그 가스 게이지를 갖다 놓고 자기네가 사용한 가스의 양만큼만 이 회사에다가 그 계약적인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가스값 플러스 그 서비스 비용까지 합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화학산업의 경영면들이요. 이런 것들의 핵심은 여태까지는 화학 공장이 어떤 니드를, 소비자의 최종 니드를 파악할 때에 중간 단계를 거쳐갖고서 파악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화학회사가 예를 들어서 LCD에 들어가는
뭐 어떤 그 필름들을 만들어서 이 IBM에 제공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데, 내가 듣는 얘기는 소비자한테, 이거를 쓰는 나 같은 소비자한테서 야, 이 제품이 어떻더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를 만드는 IBM으로부터 야, 너네 회사 제품 어떻더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흔하게 많지 않은 경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최종 소비자의 니드가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언어를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어떤 솔루션 프로바이딩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최종 소비자의 그 어떤 니드를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최종 소비자의 니드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최종 소비자의 어떤 그 니드를 화학회사가 파악을 해서 또 중간에 있는 이러한 그 디바이스 메이커한테 주는 게 결국은 우리 회사의 고객인 이 디바이스 회사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가십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소비자인 이 디바이스 메이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의 소비자증을 갖다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중요시 안 하던 일들인데, 이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그 디바이스적인 화학을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비자의 언어하고 화학적 필요성하고를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중간에 있는 회사의 말을 듣는 게 우리가 소비자 얘기를 바로 듣고 우리가 화학적인 솔루션을 주는 게 훨씬 그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최종 소비자들의 의견을 파악을 해서 중간 소비자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하는 목적. 옛날에 안 하던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는 목적이 뭘까요? 많이 팔려고 해. 그것도 하나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밸류를 우리 고객한테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다른 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에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 프라이스 조금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프로핏 마진을 최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마진 턱이 예를 들어서 화학산업에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할 텐데 아주 잘하는 회사인지 매출 대비 이익이요. 요새 우리나라 같이 특별한 수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한 11%, 12%까지 올라가면 하지만 대개 5%, 10%인데, 예를 들어서 큰 화학회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국내 같은 한 5조, 뭐 미국이나 이런 같은 한 10조 정도의 매출을 하는데, 거기에 1% 그 프리미엄 차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죠. 10조의 2%면 얼마예요? 1,000억이죠. 그런 하나의 활동이 그 회사에 1,000억의 이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한 1,000억 정도 그렇게 이익 주면은 종사는 여러 번 주식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상관으로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여기 사업 동학을 전공하시고 앞으로 남들이 다 서양산업이라고 얘기하는 화학산업에 추로 들어가실 준비된 후보들도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미안해도 화학산업은 절대로 서양산업이 아니라 에버 부모님하고 있다. 새로운 교류에 의해서, 새로운 일에 의해서
점점 가득치기를 하면서 산업 자체 영역이 커지고 있다. 근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학산업 중에 일부 회사들은 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마저토리에서 들어가고 국가가 떨어지기도 하냐면은 이런 다양한 고객 인더스트리라는 게 우리 제품을 갖다 쓰는 그 다음 단계 업체를 얘기하겠지만요. 다양한 고객 인더스트리의 환경을 파악한다거나 그러한 환경에서 필요한 어떤 화학적인 솔루션이 있을까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앞으로의 화학산업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화학산업이 버텨나가는 가장 산업 내에서 버텨나가기 위한 가장 큰 무기는 뭐였냐면 대규모 투자에 의한 마켓쇼에 먹고 있어요. 그게 아주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기술 발전에 의한 제품 성능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마지막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큰 돈 버는 거는 1조, 2조 왕창 투자해서 굉장히 크게 줘놓고 남은 흑산을 죽여버리고서 그쪽으로 가져가면은 처음에는 공급과잉이 돼가지고서 막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가서 그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학 제품에 대한 니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증가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공급,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우리 교수한테 표현하는 말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공유하죠. 갑자기. 거기 한 몇 년이 계속이 돼요. 근데 그러한 사업 전략을 계속해서 써왔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볼륨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학부들이. 근데 이러한 조류 내에서는 그러한 볼륨 게임은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밸류 게임, 어떤 좋은 가치를, 솔루션을 내 고객 인더스트리에 제공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마케팅 노력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소위 기술 개발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이 정말 주가 되겠고,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제품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같은 화학산업을 수술하시더라도 대략 느낌에 초기 시작할 때는 반 정도는 기술 계통으로 가져가고 영어 쪽으로 가시는 걸 많이 하실 거고 나머지 반 정도는 화학산업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께서 들어가고 이걸 감사하다는 못 가진다는 몰라요. 근데 기술 개발 쪽에서의 많은 리뷰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기술 쪽에 있다가 이쪽 본사 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엔지니어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R&D 쪽으로 먼저 가시더라도 나중에는 생산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심지어 저는 본사의 어떤 기획 업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 내 활동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없이는 아무런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다못해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해외 영업을 한다. 예전에는 해외 영업하는 사람의 제일 역량은 뭐였냐면 유창한 영어였거든요. 유창한 일어나는 유창한 영어.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고객이 옛날에는 중개업자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 없이 소위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업체를 배제하고 우리가 바로 그쪽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도저히 영업활동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화학공업 쪽에, 화학 쪽에 또는 이런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기술 분야 쪽을 중심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 외적인 분야,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뭐 기획 이런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시간을 하게 되는데 첫 시간은 이걸로 끝내고 사실은 그 뒤에 제가 갖고 온 자료 하나 또 있어요. 그거를 뭐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조금 교수님 늦지만 안 걸려 조금 늦게 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관념들도 홍보성이 강한 내용이 있었으면은, 이 두 번째 준비한 자료에서는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좀 구체적인 사실을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화학공업과 관련된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내용을 이러한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교수님한테 클레임을 받았는데 화학산업이 아니라 화공산업이라고 그러셔서 두 번째 단어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은 전체가 화학공학 쪽입니다. 순수화학 쪽 얘기들은 아니고요. 인더스트리 쪽이니까. 일단, 화학산업, 화공산업 전체의, 펜션 인더스트리 전체의 시장 규모는 99년에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 이게 아마 숫자가 머릿속에서 암산이 잘 안 되는 숫자 같은 생각은 났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은 또 몇천억 달러 더 커져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의식주를 비롯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신산업 분야로서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기본으로 까는 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 화학공학 분야 섬유산업도 화학산업 쪽이고 신발 쪽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집에 가 있으면 집에서 장판이라든가 청태라든가 벽지 이런 거 전부 다 선유화학 플라스틱 요새 하는 거고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전체 무게의 25%가 플라스틱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일들하고 관련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이거는 사람씩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편집을 하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전자산업 반도체가 안만 발전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케미컬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은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재료 쪽이라든가 프로세스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산업 자체의 특징은 기술 수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수준에 의한 제품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한 1% 정도의 프리미엄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지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본 지갑적이면서도
기술 선도적인 그런 사업 분야겠고요. 뭐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적으로 발전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해로서 이제 전자산업의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소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디바이스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절한 소재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디바이스 업체가 시장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 개념의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산 형태가 동전한다는 거, 뭐 석유화학 쪽은 비교적 그 자본지각적이고, 뭐 정유화학 쪽은 비교적 뭐 기술지각적이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선진국 쪽의 기술 및 시장 독점 경향이 크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케미컬 인더스트리, 새로운 화공산업 쪽의 조류에 주로 관련되는 얘기고요. 그 기존의 화공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그 이제 많이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자유가 부분이 또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공산업 쪽에서는 뭐 시장은 60년대에 비료공업을 시작해서 90년대에 정밀화학공업,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약이라든지 그런 이런 전자재료와 관련된 화공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대략 비료에서 시작해서 석유화학 정유산업 또는 석유화학 컴플렉스, 여천이랑 울산, 여수랑 울산에 있는 대구마다 대산까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쳐서 정밀화학 쪽으로 연결하는 추세고, 화공산업 전체의 생산량은 85년도에 한 11조 원 정도에서 98년에 한 60조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 우리나라 총 국내 생산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비중도 전체 수출 액수의 한 7%, 8%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이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생산적이 과잉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회사의 석유화학 산업 또는 화학공업 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잣대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틸렌, 납사 브레이킹을 통해서 나오는 에틸렌의 생산량인데, 에틸렌의 생산량을 비율로 해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서 생산 규모로도 3위고, 이건 뭐 어떻게 되면 조만간에 4위를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이 워낙 많은 수치를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뭐 현재 수는 그렇고, 이게 내수를 못 돕니다. 얼마나 못 돕냐면, 내수가 여기 40% 이상을 수출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총 생산량의 반 정도는 국내 수요를 전부를 충당하고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수도 있었고, 이제 글쎄요, 물론 이게 한국사에서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게 울산 여수에 있는 대산과학단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가입자가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그러한 과잉 투자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진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남는 잉여분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순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IF 이후에 중국에다가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IF 전부터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된 다음에 갑자기 국내 물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살아남기 위해서, 운전 경제를 건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덤핑 수출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95년이나 외국 시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근데 그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닦아놓은 실력 때문에 98년, 98년에 외환위기 겪으면서 환율이 무진하게 올랐죠.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수출을 달러 베이스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갑자기 수출 시장이 엄청나게 효자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네,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우리는 싸게 판다고 싸지, 그쪽 중국 시장 내에서는 쌀라 베이스로 하면은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퀄리티, 동등한 퀄리티라고 치고, 동등한 퀄리티에 약간 싼 값, 게다가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희 운송비가 제일 좁거든요. 서해 한번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 갑자기 환경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사실 IMF 이후에 화학회사들이 거의 다 나갈 뻔했던 애들이 수출국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 환율 움직임에 무슨세계에 일어난다. 환율이 50원이 움직이면, 저희는 LG화학 같은 경우 순이익에서 100원이 왔다 갔다 해요. 환율 50원이 왔다 갔다 하면 1년 평균으로. 그러면은, 회사 전체 순이익에 100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수출 쪽이 굉장히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뭐가 불안하냐면은, 수출의 시장이 너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략 도표에서 보시겠지만은, 2000년 같은 경우에 반 이상이 그냥 중국에다가 아직까지도 밀어내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지금 중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틀리가 없는데, 그게 우리한테만 좋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보다 오히려 더 먼저 시장이 성숙해가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대형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 내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계하고 숫자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건설 총액이 한 30조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공장 건설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자체의 시장도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 가지고서 제품이 차지를 하게 되니까, 근데 국내화학산업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의 중국 수출은 좀 어려울지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그 문제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도 최근에 화학산업이 굉장히 화학무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많은 화학인들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기술 개발 쪽에 투자를 해갖고서 미래의 어떤 힘을 키우고 있지만은, 그거와 동시에 상당 부분을 중국 현지의 공장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학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 현지 공장을 세워서 들어가는 걸로, 전략적으로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회사에 따라서는, 제품에 따라서는 향후 한 7, 8년 이내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마 PVC나 이런 것들은 국내 생산분보다 중국 생산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첫 번째 이슈가 아까
그 성숙기의 산업구조 문제였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나라 화동산업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이슈는 그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고 프로핏 마진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 정밀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이슈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화학산업은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쇼크를 겪은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벌크 케미칼 또는 그 코모디티 케미칼이라고 하는 그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뭐 우리가 그래서 물량산업을 얘기하는데 그런 쪽의 매력을 슬슬 이제 잃어가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갈 데가 없나를 탐색을 하다가 소량 가품종 위주의 정밀화학 쪽으로 산업들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시작했죠. 그래서 그 유럽의 경우 전체 화학산업에서, 화공산업에서 정밀화학, 여기서 정밀화학이라는 것은 의약, 농약, 염료, 안료, 뭐 계면활성제, 화장품까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뭐 한 60, 70% 가까이 되죠. 그래프상에서 여기서 이쪽만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화학 쪽이고 나머지 이 큰 부분이 다 그 정밀화학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정밀화학 부분에서 국내에는 아까 보셨듯이 유럽은 70% 가까이가 정밀화학 산업이었었는데 국내로 들어가보면은 30%가 정밀화학 산업이고 70% 정도는 아직까지도 그 석유화학 산업 쪽에 수정되어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한 가지죠.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의 대부분의 업체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의 뭐 염색 공장 같은 데다가 그 염료를 제공하는 아주 소규모 공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라 치더라도 페인트 회사라던가 이런 상당히 뭐 천억 내외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라고 해도 유럽에서 그런 비슷한 아이템을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비교해보면은 뭐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정도의 매출 규모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규모고 그 다음에 이 정밀화학 산업은 그 산업 특성상 그 가격이 시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스페시픽한 내 쓰는 용도에 딱 맞는 성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남남 값이 싸도 쓰지도 못하는 이러한 그 시장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으면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화학 산업 중에서 가장 저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정밀화학 산업이라고 해서 페인트 산업에는 이제 정밀화학 산업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피그먼트하고, 칼라 피그먼트하고, 다이,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쪽에서 나오는 유화제라든가 이런 이제 물 켰어야 되겠죠? 바이너.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뭐, 필름에 섞던가, 물에 타던가, 그래서 페인트를 바르게 되는데, 국내에 뭐 매출액 한 1000억 정도의 중간 규모의 페인트 회사라 치더라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페인트 조성의 종류가, 조성이라는 거는 이건 뭐, 색깔의 피그먼트나 다이, 그 다음에 뭐 바인더, 각종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화학물질, 뭐 이런 거를 섞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 배합의 종류를 500가지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 회사가. 그러니까 페인트, 우리가 페인트상에 가서 보면은 보이는 뭐 색깔 한 2, 30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페인트 뒤에는 용도나 또는 뭐 색깔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500가지가 넘는 그 시장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프린트 산업이 어느 하나의 구색만 갖고서는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500가지 구색을 다 갖춰줘야지만 시장에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 가게 와가지고서 나는 플라스틱에다가 바르는 뭐 이런 것들 아파로 설명을 갔는데 우리 집은 나무에 바르는 것밖에 없다면 그 집 다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색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그 기술 용어가 갖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정밀화학 쪽이 한 3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뭐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술 격차도 상당히 심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커다란 두 가지 문제들 일단 벌크로 파는 커다란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서는 그 산업 구조가 너무 중국 수출에 편향되어 있는 조금 위태로운 구조가 가 있고 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정밀화학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은 기술 능력이 1대1로 맞붙어갖고 경쟁할 수준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 내거나 또는 정부 관련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해결책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말이 이상하고 해결책도 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전략 방향을 바꿔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밀화학 쪽에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대량의 R&D 비용을 투자를 해서 당시의 기술부터 따라잡는 전략을 간다던가 또는 아까 석유화학 쪽에서는 그런 쪽에 좀 마진폭이 작아지는 것 같은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솔루션 프로바이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새로 나타나는 그런 전자재료라든가 이런 쪽 시장으로 증언을 한다던가 또는 아예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에다가 R&D나 그 자원을 집중을 해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서 독특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차별화 정책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몇 가지 방법을 그 회사 나름대로 이제 자기 사정에 맞춰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성과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년 이내에 승패가 결정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도 화학공산업 쪽의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같이 현대에서 화학공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후 또는 5년 후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종사하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종사하시게 됐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이슈들이 될까를 한번 찾아보면은 제일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 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고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나노 테크놀로지라든가 또는 과학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발전을 해갖고 저런 것들이 그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이 되는다는 기술 자체의 개념이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 소위 무게를 따진다면 무게가 거의 없는 백큐 데미지에 도달을 할 거다 이런 생각 이런 이제 흐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큰 어머니 몇 톤짜리 물건들은 그런 배나 사랑 이런 것들 이제 기계공학부에서 분석공학부에서 많이 들어갔었고 또는 전통적인 화학산업 쪽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무게를 따지면 그램 에이지고 금연도로 따지면은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론 사이즈의 에이지에 갔을 때 주로
반도체라던가 뭐 이런 전자제품 쪽에서 이 큰 산업 규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면은 결국은 나노테크놀로지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인데 나노테크놀로지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인더스트리 산업을 구성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화학과학밖에 없거든요. 저런 걸로 사용을 해갖고서 물건을 만들거나 무슨 그 공장을 짓거나 프로세스를 나가거나 하는 거를 배우는데 나는 화학과학밖에 없을 거죠.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또 우리 시대가 옵니다.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그 이유가 아까 왜 그 나노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는 이 화학공업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나노스케일에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자 원자죠, 그렇죠? 분자는 그것도 좀 무슨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대부분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쪽이고 그거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데 편리한 어떤 제품화시키고 상업화시키는 데 필요한 거는 당연히 화학과학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그 IT 기술, IT 산업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저 산업은 커지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 IT 산업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그 소비자의 욕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걸 때 내가 그런 전화하고 싶다 했을 때 나오는 게 핸드폰이고 이거 하다가 보니까 기왕 전화하고 얼굴 좀 보고 싶다 하고 나오는 게 IT 전화고 화상전화가 나오고 인터넷 커넥션도 하고 싶고 정보도 보고 싶다 하면 PDA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쓰던 PDA나 이동전화를 갖다가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그냥 쓰고 싶다 하면은 그 IT 전 다음 단계 글로벌 로밍하는 그런 쪽이 갈 테고 아주 직접적인 니즈를 바로 앞에서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계속해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욕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단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그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게 문제지 기술적인 솔루션만 있다 보면 저 사람은 계속해서 하는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한계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은 대부분 재료에서 재료라고 하는 거는 재료와 그 재료를 써서 가공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 두 쪽에서 이 두 군데에서 IT 산업의 가장 발전의 한계인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하고 용량을 크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결정적으로 버틀넥은 재료 쪽과 공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와 공정을 여기 계신 화학공업 쪽 또는 자유공학 쪽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학산업의 기술 변화가 되는 방향이 어떤 제품 위주에서 아까 얘기했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내드릴 파일을 전송해 주시니까 나중에 카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좀 어려워서 이 디맨드 아티큘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밑에 조그맣게 쓰는데 우리가 쓰는 그 디맨드 아티큘레이션이라는 정의는 그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들을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한 고객들을 통해서 기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시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 고객의 니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이제 뭐 이런 용어로서 그 기업체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이 화학화공산업 쪽에서의 기술의 혁신 방향은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거나 또는 어떤 그 새로운 그 재료를 합성을 해보거나 해갖고 이게 참 재밌는 성질이 나왔다. 야 이거 되게 단단하다. 야 이거 굉장히 이거 고온에서 이렇게 바뀐다 하면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먼저 나오고 용도가 나중에 개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폴리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연구자들이 새로운 폴리머나 새로운 재료를 개발할 때 타겟을 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또는 충격이 굉장히 강한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개발된 재료들을 그러한 용도에 쓰려고 해서 보면은 그 소위 물성의 그 밸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않죠. 왜냐면은 실제 물건에서는 이런 거 껍데기 만들 때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CPU에서는 열을 못 빼는 변형이 됐답니다. 이런 걸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단단도 하고 열도 잘 버티는데 그걸 갖고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사출기를 하나 찍어보니까 이게 하드디스크로 가가지고서 가공이 안 된다. 예술적으로 보면 되죠. 옛날에는 이 그런 하나의 물성만을 노리고 범용적인 수준을 만들고 여러 가격적인 쓰는 수준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커스텀 디자인도 있는 온도도 높아야 되고 이 충격도 강해야 되고 디스크도 나중이고 이런 개념이 없이 특정한 하나의 그 개념을 만들어 간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게 낼 수 있는 기능에 맞는 그 응용 분야를 나중에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응용 분야를 찾는다는 말이 많이 썼어요.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찾는다. 새로운 제품의 응용 분야를 찾는다. 이런 것들이 화학 우리가 지금 고부자 쪽을 하는 화학 공장에서의 R&D의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게 거꾸로 해야 된다. 먼저 내가 내 소비자가 정확하게 필요로 한 기능이 뭐냐를 먼저 파악을 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저희 만약에 이런 음료수 캔을 플라스틱 대체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첫 번째 떨어져도 안 깨져야 되죠. 그렇죠? 상당히 강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얇게 가볍게 만들려면 가공 잘 돼야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하고 전혀 반대되는 성질이지만 열 전도도가 높아야 된다. 왜? 냉각이 빨리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두꺼운 부분 같은 거는 플라스틱을 만들기 어려워서 금속을 만들기 원한다면은 이 플라스틱 재료가 금속과의 컴패티빌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그 두 개가 붙는 부분에 시일링이 잘 돼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요거는 지금 아까 주셨는데 치지만 치가 아니라 만약에 콜라나 사이다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추가도가 나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플라스틱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만
러닝 바이 듀잉.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거예요. 해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해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 것 같아 해보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요구되는 기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갑니다. 필요한 기능은 다 아니까, 그 기능에 맞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 R&D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에서 최근에 그 R&D, 기업 R&D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환경이 이제 그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런 화학공학 산업에서의 가장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 세계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에서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 상태라고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정체 상태 시장에서의 그 낮은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또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 업체끼리 통합이 일어나는데 그 업체끼리의 통합이 같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난다. 뭐 미국 회사하고 유럽 회사하고 통합을 했다든가, 일본 회사하고 뭐 미국 회사하고 통합을 했다든가, 또는 일본 국내에서도 물론 일어나긴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통합이 일어나고, 그런 통합이 일어나면서도 옛날에는 그런 회사의 통합이 일어나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정한 시장이 필요할 때 그 회사를 사들이는 거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꼭 뭐라 그럴까,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동네 카페들이 그 지역 관리하다가 내려가서 손잡고 전적 다 먹지 않으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등 업체하고 2등 업체가 합쳐버려.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2등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5등 업체가 합치면은 1등 업체를 확 까물기가 확 올라오겠죠. 이제 그런 식의 예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뭐, 영화는 1등도 없고, 영화는 끝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건 아직은 조금 이렇게 임팩트가 크게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점점 임팩트가 커지는 걸 보이긴 하지만은 그 소리 이코머스 전자상거래 이코머스 쪽의 B2B 모델이 제일 잘 맞는 쪽이 벌크 쪽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는 거는 B2B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요. 일일이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벌크 쪽에서는 수요자도 대규모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도 대규모 공급자가 그 사이버 마켓플레이스에서 만나서 바로 거래를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B2B 비즈니스 쪽에서는 각 항공사람이 상당히 뭐랄까 매력적인 이제 분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조류가 이제 주로 이제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은데 아무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 기술이나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이 이런 그 새로운 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선점하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쪽에서 유럽 공동체 쪽에서 이 항공산업 분야에 앞으로 꼭 확보해야 될 필수 기술로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유럽연합이 미국이나 일본의 화학산업 쪽에서 그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가는 20, 30년 내에 그러니까 2010년경이면은
그 유럽 내의 화학산업이 전멸할 거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한 93년, 94년 뭐 이때 되셨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해서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스타디를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96년에 나온 케미스트리 유럽 앤 더 퓨처라는 자료에 보면은 그 항공산업 분야의 새로 적극적으로 유출을 해서 기술적인 선정을 해야 될 거라서 이 생명과학 분야, 그 다음에 요새 말하는 뭐 나노 테크놀로지 얘기죠. 분자력에서의 그 제어,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하고 그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화학산업에서 앞으로 항공산업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 기술 분야로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그 EU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화학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96년도에 화학 관련 단체, 뭐 ACS라든가 이런 나라의 화학 관련 단체가 종합적으로 테크놀로지 비전 2020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그때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그 미국 항공산업 분야에서의 그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서 선정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케미컬 사이언스 앤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그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한 그런 새로운 촉매 반응 시스템 정보기술을 구조제어를 통한 새로운 화학 합성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어떤 물상의 예측,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들은 다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자료를 준다는지 알려면 분자 구조와 물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분자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마 좋은 게 있더라도 예하고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지 못하면 많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프로세스하고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지금 이 화학산업에서도 그런 예들이 있겠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전자산업을 작용한 것에 그 벽걸이 TV, 그 PDP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거 40인치에 얼마 합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1,000만 원 차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치당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 내려가야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치당 10만 원 이하로. 지금은 인치당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40인치 한 40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내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직까지 PDP 쪽 생산하는 데는 이 프로세스가 확립이 안 됐어요.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 또 자동화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현재 PDP에 패널 들어가고 나오고 사이에 그 수율, 그 10개의 유리판이 들어가서 몇 개 제품이 나오는 수율이 50%가 안 돼요. 반도체나 이 LCD 같은 거는, 특히 D램 같은 거는 96%, 97%거든요. 이 LCD도 90% 넘어요. 96%를 낼 거예요. 근데 PDP가 아직 수율이 5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안 되고, 시장이 확대가 안 되니까 그 돈을 재투자해갖고 공장 자동화를 못 시키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 시장이 커져야지 자동화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PDP에 만드는 자동화 장치를 개발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이클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화학산업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냥 좋은 거 나와도
실제로 프로세서에서 대규모 생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 전망자는 진짜 가지러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매니지먼트 상의 문제들인데, 요새 뭐 CRM, SCM 일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옛날에, 저스틴 타임 즉 무공급 시스템이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요거는, 우리 회사의 공정이나 생산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하고, 나한테 원료를 제공하는, 나의 벤더들, 나한테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니까, 그쪽에, 재고 관리라든가, 운송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라든가 하는 컴퓨터 시스템하고를 링크를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세우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그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생산 계획과 운송 계획이 자동적으로 편성되게끔. 이제 그렇게 해주는 저희 이비즈니스의 일정이죠. 이제 뭐 그런 것들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정보 시스템, 이거는 서플라이먼트 정보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시뮬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지오재믹 생산을 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항공산업 분야, 화학산업 분야에서 미국 이상자가 2020년까지 확보해야 될 주요한 전략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집에서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나갈게요.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이 좀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규모의 경제에서 우리가 입장이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형 은행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하고 UCC라고 합병을 했거든요. 일본의, 미쓰이와하고 스위트머가 이게 2위, 5위였을 거예요. 두 개 합쳐갖고 1위, 5위 올라갔거든요. 이런 두 개 업체들이 합병을 해서 터진다든지. 이런 굉장히 초대형 은행들이 일어나면서